평양 0.1% 엘리트 출신 탈북 외교관이 밝힌 북한 외교관의 이중생활과 그가 끝내 숨길 수 없었던 진실. 그가 프라하에서 목격한 것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양 0.1% 엘리트로 살아온 외교관을 그토록 절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거기서도 외무성 간부 가족들이 모여 사는 사택단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평양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보신 그 회색빛 도시를 떠올리실 텐데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평양은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양제일중학교 교사셨습니다. 먹는 것 걱정 없이 자랐고 학교도 좋은 데를 다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꽤 운이 좋은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란봉 공원에 봄이 오면 진달래가 그렇게 예뻤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그 언덕을 오르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성철아, 이 꽃이 필 때마다 내가 더 자라있더라.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자식 자라는 것 보는 게 낙이 신분. 여러분도 그런 어머니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손 꼭 잡아주시던 그 온기 말입니다. 저는 22살에 김일성종합대학 국제관계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 외대, 아니 국제관계학부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 남한으로 치면 외교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아야 하고 성적이 좋아야 하고 거기다 당선까지 검증받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외무성에 계셨으니 성분은 됐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나를 인정해준다는 느낌. 젊은 사람이 그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으쓱해지겠습니까? 대학 졸업 후 외무성에 배치받은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생 무뚝뚝하시던 분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눈빛으로 다 아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길을 간다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우시더군요. 평양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떡을 사다가 차려놓으시고는 몰래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자식, 잘된 게 기쁜데 왜 우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좋아서 운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면 기뻐서 울고 자식이 힘들면 같이 아파서 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외무성 초임 시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서류 작성, 보고서, 선배들 지시.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외무성 청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이게 제 자리구나. 이게 제 세상이구나. 그 무렵 북한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평양은 그랬습니다. 외교관 사택 단지에는 배급도 제때 왔고 특별 상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외국 영상도 가끔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철장 안에 특별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외무성 출근을 하는데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함경남도 함흥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내려가신 거였는데요. 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성철아, 이 어미는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요즘 쌀이 귀하지만 이웃들이 나눠줘서 먹고 산다. 너는 거기서 건강히 잘 있거라.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저는 그 편지를 3번을 읽었습니다. 이웃들이 나눠줘서 먹고 산다.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외무성 간부 아들, 어머니가 이웃한테 쌀을 얻어 드신다고요? 저는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평양 불빛이 보였습니다. 외교관 사택 단지의 불빛은 환했습니다. 그 너머 일반 주민구역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그 어둠을 보면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함흥의 어두운 방에서 이웃이 가져다 준 쌀로 밥을 지으시는 어머니를.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데 그 생각을 저는 재빨리 눌러버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렇게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의심은 위험합니다. 의심은 불충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편지가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손톱만한 틈.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금이 간 그릇은 언젠가는 깨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꼭 쥐고 있어도. 저도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외무성에 들어간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발령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주재대사관, 3등 서기관. 처음 듣는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아프리카 동쪽 해안, 인도양 옆에 붙어있는 나라더군요. 평양에서 그 먼 곳까지 가는 겁니다. 설레기도 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함흥 공중전화로 연결되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부터 울먹이셨어요. 그 먼 데를 어떻게 가냐고, 밥은 제대로 먹고 사냐고.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외교관이 밥 굶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성철아, 거기 가서 이상한 것 봐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와라.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걸 본 아들이 어떻게 될지도. 다레살람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더위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열기. 평양의 가을 날씨에 익숙한 몸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보다 저를 더 강하게 때린 건 공항 안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평양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표정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레살람 공항 사람들은 뛰기도 하고, 멈춰서 웃기도 하고,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 멋대로였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저는 그게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해서 선배 서기관한테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현지인과 단독 접촉 금지, 외출 시 반드시 동행, 외국 방송 시청 보고, 평양에서도 늘 듣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식 행사 참석차 현지 쇼핑몰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으로 선배와 함께였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저는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냥 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또 뭐가 이상하냐고요. 가게에 물건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광경이 충격이었습니다. 쌀이 있고, 식용유가 있고, 약이 있고, 옷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특별 배급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 간부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 앞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선배가 와서 팔꿈치를 쳤습니다. 리 동무, 뭘 그렇게 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편지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웃들이 나눠줘서 먹고 산다. 아프리카, 이 나라 일반 시민도 저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함흥에서 이웃한테 쌀을 얻어드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나라에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머릿속으로 즉시 지워버렸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시절, 그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워도 자꾸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면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숙소에 혼자 누우면 천장을 보다가 자꾸 그 진열대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현지 직원이 두고 간 신문을 봤습니다.
영어 신문이었는데 국제면에 북한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빠르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읽어버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글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도 눈이 이미 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 내가 배운 것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르다. 그래도 저는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외교관입니다. 나는 당을 위해 일합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평양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일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무표정한 얼굴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그게 낯설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외무성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두 번째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시아, 태국 방콕 주재 대사관 2등 서기관이었습니다. 탄자니아보다 급이 올랐습니다. 선배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 한켠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또 보게 될 것들에 대한. 그 무렵 저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인물도 반듯하고 성품도 차분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아내 어머니가 손수 만든 두부 요리가 상에 올라왔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함흥에서 올라오셔서 내내 웃으셨습니다. 성철이 저 놈이 이제 어른이 됐구나 하시면서 그 웃음이 그렇게 예뻤습니다. 문제는 방콕 발령이 신혼 석 달 만에 났다는 겁니다. 아내를 두고 혼자 가야 했습니다. 그 시절 북한 외교관 가족 동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급이 돼야 하고 허가가 나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배웅하러 나온 공항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손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외교관이 공항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방콕은 처음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탄자니아와는 또 달랐습니다. 도시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도 환하고 새벽에도 사람이 있고 길거리 어디서나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대사관과 숙소만 오가면서도 창문 너머로 그 도시를 눈에 담았습니다. 외무성에서 제 주요 임무는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현지 정세 분석, 경제 동향, 외교 관계 보고, 매주 평양 본부로 올라가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썼습니다. 본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을 분석하되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쓰다 보니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것과 제가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빈부격차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콕 시내 병원에는 약이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큰 소리로 웃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함흥에서 약 하나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편지에 쓰셨던 어머니. 무릎이 아프신데 진통제를 못 구하신다고.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대사관 특별 루트로 약을 구해 붙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외교 행랑에 몰래 넣어서.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냥 눈 감아준 선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방콕 어느 약국에서는 그 약을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이. 저는 그날 보고서를 쓰다가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본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썼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의료 불평등,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 사실에 기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의 절반도 담지 못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크게 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만 사실인 보고서는 결국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고르고 버리는 것 자체가 거짓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무렵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소식이 뜸했는데 오랜만에 온 편지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뜯었더니 첫 줄부터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여보, 나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평양에서 임신한 겁니다. 저는 방콕에 있고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옆에 있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편지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세상을. 아내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쓴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부모 마음으로 쓴 걸까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밖으로 방콕 야경을 오래 봤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씁쓸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평양에는 저런 불빛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가 어두워집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저는 외교관 사택에서 자라서 그나마 나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밤에 촛불을 켜고 삽니다. 21세기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위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 아이가 그 어둠 속에서 자라야 하는가? 질문을 하고 나서 바로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숙소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콕의 밤은 깊어갔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가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외교관과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사이 어딘가에 그 둘이 같은 방향이길 바랐습니다. 간절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방콕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는 이미 걸음마를 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태어나서 제가 없는 사이 첫걸음을 뗀 겁니다. 공항에서 아내가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외교관이 공항에서 우는 건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콕 갈 때 아내 손이 차가웠던 날이고 2번째가 그날이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은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은은한 별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라라고.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많이 생각한 게 느껴졌으니까요. 평양에서의 3년은 나름 평온했습니다. 외무성에서 자리도 잡혀가고 은별이는 무럭무럭 컸습니다. 아내도 외국어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듯한 외교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방콕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있다는 걸. 보고서 뒤에 숨겨뒀던 생각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그 무렵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함흥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를 뵀는데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더 나빠지셨고 기침도 잦으셨습니다. 저는 외무성 루트로 구한 약을 챙겨드리고 평양병원에 연결해드렸습니다. 외교관 아들 덕분에 겨우 진찰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함흥에서 그냥 참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는 은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았네 하시면서 어머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혼자 버텨온 세월 같아서 눈을 오래 못 맞췄습니다. 3번째 해외 발령은 2년 후에 났습니다. 이번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였습니다. 이번엔 계급이 올라 1등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족 동반이 허가됐습니다. 아내와 은별이를 데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내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기뻐하는 게 보였습니다. 은별이는 그때 5살이었는데 비행기 탄다고 좋다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어딘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바깥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 아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쿠알라룸푸르는 방콕과 또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로도 넓었습니다. 은별이는
처음 마트에 들어가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색깔, 과자들이 가득한 진열대 앞에 서서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건 가족이 함께였기 때문이고, 괴로운 건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별이가 현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아내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어느 날 밤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은별이 학교는 어디로 보낼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임기 막바지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쁜데 기쁘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돌아가야 하는데, 또 평양인데, 평양으로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짐을 꾸리는 아내 등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은별이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평양에도 친구 있어. 하고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평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 은하가 태어났습니다. 두 딸을 보면 마음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것만큼 무너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온 아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뭐가 재미없었냐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자꾸 외워오라고 해. 무서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수령 찬양 문구, 사상, 교육 암송. 저도 어릴 때 똑같이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말레이시아 유치원에서 마음껏 뛰놀던 은별이 눈에는 그게 무서운 것으로 보인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은별이 자는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결정적인 전화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왔습니다. 네 번째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평양에 남아야 했습니다. 발령지는 동유럽의 어느 나라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은별이가 잠들지 않고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또 가? 네. 또 오래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없으면 무서워. 그 목소리가 7살짜리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가늘고 솔직한 목소리. 저는 괜찮아. 금방 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온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괜찮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미래가 괜찮을 거라는 것도 제가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외무성 로비에서 배운 대로, 보고서에 쓰던 대로, 저는 또 진실을 숨긴 겁니다. 이번엔 딸아이한테 동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은별이 목소리를 되새겼습니다. 아빠, 나 아빠 없으면 무서워.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면서도, 낯선 나라 공항에 내리면서도.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어떤 세상을 줄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처음으로 그 생각이 끝까지 갔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동유럽 발령지는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프라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붉은 지붕들이 언덕 위에 빼곡하고 불타바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유유히 흐릅니다. 오래된 돌다리 위로 사람들이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속도로 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대사관 창문 너머로 보면서 자주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저러는구나. 프라하 대사관에서 제 직책은 1등 서기관 겸 외화벌이 담당이었습니다. 외화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에게는 본업 말고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 본국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무역 중개도 하고, 현지 사업도 하고, 때로는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일도 했습니다. 본부에서 할당량을 줍니다. 그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못 채우면 불이익이 옵니다. 저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했습니다. 명령이니까, 임무니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벌어보내는 돈이 어디로 가는가? 어머니가 함흥에서 약 한 알 못 구해 고생하시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은별이가 평양 학교에서 무서워하며 사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프라하에 온 지 6달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본국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국 외무성 간부 자녀 대학 배치 조정안. 외화벌이 실적 미달 공관 소속 외교관 자녀는 일지망 대학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저는 그 문서를 2번 읽었습니다. 은별이가 그때 12살이었습니다. 대학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화를 얼마나 벌어보내느냐에 따라 딸아이의 대학이 결정됩니다. 딸아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이가 뭘 어겼습니까?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의 겨울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은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지은 이름. 은은한 별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라라고. 그 아이가 이 체제 안에서 단단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면 단번에 딱 정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수백 번 그 생각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탈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반역자가 됩니다.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아내가, 은별이가, 갓난아이 은하가. 그 생각만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공문을 읽고 나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아 있어도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할당량을 채우고 충성을 바쳐도 이 체제는 내 딸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끝까지 갔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대사관 안에는 서로 감시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동료 외교관이 동료를 감시하고 무관이 서기관을 감시하고 당비서가 전체를 감시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보고서 쓰고 똑같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에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그 이중 생활이 3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외교관, 안으로는 탈출 방법을 궁리하는 사람. 그 3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탈출 방법은 제3국 공관 망명이었습니다. 프라하에는 여러 나라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개된 정보를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어느 나라 공관이 망명 신청을 받아주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가장 힘든 건 아내한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편지로도 안 됩니다. 모든 통신은 감시받습니다. 저는 아내가 모르는 채로 이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조사를 받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야 했습니다. 그게 아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또 아내를 버리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은별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나 아빠 없으면 무서워. 그 목소리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게. 어머니께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 무릎이 아프신 어머니, 아들이 외교관이라는 게 자랑이신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 산소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함흥에 다녀온 게 프라하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인사드리던 그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어디 가서든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저는 그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아셨던 걸까요? 아들이 언젠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는 걸. 그래서 사람답게 살라고 하신 걸까요? 모릅니다. 이제는 여쭤볼 수도 없습니다. 결행일은 프라하 부임 9달째.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얼굴을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은별아, 아빠가 간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대사관에 정상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옆자리 동료가 오늘 보고서 언제 올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훈련된 외교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비서, 눈에 띄지 않는 타이밍을 석 달 동안 파악해뒀습니다. 그 시간대의 당비서는 보통 2층 회의실에서 주간 보고를 듣습니다. 무관은 외부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이날을 골랐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면 어딘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트만 들면 잠깐 나갔다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게 중요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이 눈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눈인사를 돌려줬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프라하의 봄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도 않게, 대사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골목을 하나 꺾었습니다. 또 하나 꺾었습니다. 건물들이 대사관을 가려줬습니다. 그제야 숨을 크게 한 번 내쉬었습니다. 목적지는 프라하, 신의 독일 대사관이었습니다. 왜 독일이냐고요? 당시 독일은 북한 탈북자 망명 신청에 비교적 열려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몰랐습니다. 그냥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 알아낸 게 그 정도였습니다.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독일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길 건너편 카페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혼자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현지 직원이 무슨 용무냐고 물었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나니 현실이 됐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꿈 같았는데 지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대사관 당비서가 주간 보고를 마치고 내려오면 제 자리가 비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 1시간? 2시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독일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앉으시죠. 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맞습니까? 저는 여권을 꺼냈습니다. 외교관 여권이었습니다. 붉은색 표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상급자를 불러야겠습니다. 그 잠깐이 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은별이, 은하, 아내, 어머니, 이름들을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도 비슷한 걸 했습니다.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그냥 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상급자가 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어 통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역사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공관, 망명을 신청하는 이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살면서 훈련된 목소리로. 그런데 딸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여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독일 대사관 임시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외무성도 없고 당비서도 없고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무서운 건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대사관에 두고 나왔으니까요. 아내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저한테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대사관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무관이 움직이고 본국에 보고가 올라가고 보위부가 개입했을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무서울까? 은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어린 은하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독일 대사관 측은 제 신병을 보호하면서 한국 대사관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면담을 하고 자고 또 면담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 거리가 보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모란봉 공원 진달래. 성철아, 이 꽃이 필 때마다 내가 더 자라있더라. 어머니가 이 꽃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울지 마라. 하셨겠지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라. 하셨겠지요. 열흘 후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신분 보호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루트였습니다.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한테 악수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잘 온 건지 아직 모릅니다. 평양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프라하가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 아내가 있고 은별이가 있고 은하가 있습니다. 잘 있어라. 소리는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프라하 대사관 복도에서 나올 때처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공항 특유의 냄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새 건물 냄새 같기도 하고 음식 냄새 같기도 하고 사람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여러 냄새가 섞여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냄새를 맡고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안내를 받아 별도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승객과 섞이지 않는 루트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기관 사람들은 그렇게 정중하지 않거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도로를 봤습니다. 넓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인데 읽히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외래어를 한글로 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눈으로 훑으면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낯선 나라 같았습니다. 통일원 산하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보통 석 달 과정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 출신 아주머니들, 양강도에서 온 젊은 여자들, 군인 출신 남자들,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저는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이라고 하면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랐습니다. 저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다 똑같다는 걸. 평양 출신이든 함경도 출신이든 외교관이든 농장원이든 한국 사회 앞에서는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계급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원 교육은 빼곡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금융교육, 취업교육, 법률교육, 매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배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해외 근무를 하면서 바깥 세상을 봤어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 중에 건강보험 설명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이 일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나입니까? 담당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함흥에서 무릎이 아프셔도 병원 가기가 힘드셨던 어머니. 밤에는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수업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버텼는데 밤에 누우면 평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아빠 없으면 무서워.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이들 곁에 없는 건 저였습니다. 그 모순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함경도 출신 아주머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들을 찾아 탈북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탈북한 아들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만강을 건너셨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저는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거 양반은 왜 왔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딸들 때문에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자식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소. 그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유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석 달 과정이 끝날 무렵 소식이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소식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알려줬습니다. 제가 망명한 직후 아내와 아이들은 한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달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린 은하는 뭘 알고 뭘 몰랐을까? 은별이는 학교에서 어떤 눈총을 받았을까? 그런데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아내와 아이들이 제3국을 통해 이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2번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 루트를 통해 이동 중이고 수개월 내 한국 입국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났습니다. 아내가 결국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배신자라고 등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그 대신 2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선 겁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줬습니다. 노원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들어가던 날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화장실에 더운 물이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어디서 뭘 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마트 가는 법도 몰랐습니다. 버스 타는 법도 몰랐습니다. 교통카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세계를 다닌 사람이 서울에서 냉장고 채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다 먹었습니다. 끓는 물 붓는 법도 편의점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직원이 별 말씀을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아무런 편견 없이 웃어준 게. 아파트로 돌아와 컵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디쯤 있을까? 어느 나라를 지나고 있을까? 은별이는 겁이 많은 아이인데 잘 버티고 있을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온 건 제가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넉 달 후였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레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저를 어떻게 볼지, 은별이가
저를 어떻게 볼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를, 아무 말도 없이 떠난 남편을.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나갔습니다. 담당자가 함께 갔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만 봤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은별이 손을 잡고 은하를 안고. 저는 그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우리는 잠깐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은별이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프라하에서 헤어질 때보다 키가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안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제 옆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말이 됐습니다. 은하는 저를 몰랐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낯선 아저씨 보듯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웃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알면 된다. 우리한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가족이 하나원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은별이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빠릅니다. 은하는 점점 저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평양에서 겪은 것들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하나원을 나와 노원구 아파트로 들어온 날, 은별이가 처음으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뭐가 있나 하고 저는 미리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다 채워뒀습니다. 은별이가 냉장고 앞에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냉장고에 항상 이렇게 많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항상. 은별이가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삽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웠어도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버스 환승이 안 돼서 한참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카드 단말기 사용법을 몰라서 뒷사람한테 미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보러 갔다가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에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세계 각국을 다닌 사람이 서울버스 환승을 못했습니다. 웃기지요. 근데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외무성 경력이 있어도 여기서는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북한 외교 관련 강의도 했습니다.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출장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가족이 들어왔던 그 공항이었습니다. 은별이를 처음 안았던 그 입국장이 있는 곳.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지나 대합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잠깐 멈춰 서서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천장, 환한 조명,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든 낮 12시든 똑같이 불이 켜져 있는 가게.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삼각김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음료수 냉장고에 온갖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과자, 라면, 빵, 약, 없는 게 없었습니다. 밤이건 새벽이건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함흥에서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하셔서 무릎을 참고 사셨던 어머니. 이웃이 나눠주는 쌀로 밥을 지으셨던 어머니. 외교관 아들 뒀어도 가난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편의점 앞에 서 계신다면 어떠셨을까? 은별이가 생각났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많아? 하고 물었던 은별이. 프라하에서
보고서 쓰면서 숨겨야 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탄자니아에서 처음 슈퍼마켓을 봤던 그 젊은 외교관이 생각났습니다. 멀뚱히 서서 진열대를 보다가 선배한테 팔꿈치 찔렸던 그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공항 사람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저 혼자 편의점 유리창 앞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편의점 앞에서 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겠지요. 근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물으신다면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서 울었습니다. 이 편의점이, 이 불빛이, 이 진열대가 당연한 세상이 있다는 게, 누구나 새벽에 배가 고프면 나와서 삼각김밥 하나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라는 게, 어머니는 그 당연한 것 하나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북녘 사람들이 그 당연한 것 없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 30년을 그 체제 안에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게 눈물이 됐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캔커피를 샀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직원한테 감사합니다. 했더니 직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네 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손님이 이상했겠지요. 저는 공항 의자에 앉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2해가 됐습니다. 은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아빠 손잡고 마트를 다니던 아이가 이제 혼자 서울을 삽니다. 은하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삽니다. 아내는 요즘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합니다. 다른 탈북자들한테 말을 가르쳐 줍니다. 저보다 훨씬 잘 적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탈북하고 3년 후에 함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건 한참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 가겠지요. 진달래 피는 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계절에, 저는 요즘도 가끔 인천공항에 갑니다. 출장이 있을 때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앞을 지납니다. 일부러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봅니다. 오늘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구나. 오늘도 삼각김밥이 저기 있구나. 그걸로 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같이 밥 먹은 사람들, 전화하면 받아주는 사람들,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잃어봐서 압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북녘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뭘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픈데 약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하늘 아래 삽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이 이 편의점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삼각김밥을 사서 같이 먹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상입니다.